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원회의 결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종류, 뭐 작게 보면 한 네 종류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인공위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인공위성 발사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ICBM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신형 잠수함과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될 SLBM,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좀 작게 보면은 네 가지 정도가 새로운 전략 무기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2월 달에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할 때는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추력 자체, 1단 추진체죠. 추력 자체가 노동 미사일 그거 엔진 4개를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로 묶은 거거든요. 이제 노동 미사일은 그 하나가 27톤 포스예요. 그러니까 4개 묶어봤자 108톤 포스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8톤 포스를 묶어가지고 한 100kg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뭐 우주로 쏘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기술 향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12월 7일과 12월 13일에 각각 북한이 얘기한 신형 엔진 시험, 그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지금은 2016년도에 발사했을 때는 그 광명성 4호는 소위 말하는 노동 미사일 엔진을 사용했지만, 북한은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백두산 엔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백두산 엔진의 성능, 그것은 한계가 80톤 포스예요. 80톤 포스를 가지고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쏘아 올리는 것이 4개를 묶으면 320톤 포스잖아요. 320톤 포스를 가지고 일단 추진체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탑재체까지 실을 수 있느냐 하면 1톤 정도의 탑재체까지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해상해 보면 2017년도 11월 29일 날 북한이 발사한 것이 화성 15형이잖아요. 화성 15형에서 그때 당시에 북한은 1단 추진체로서 백두산 엔진 2개를 묶어 가지고 쐈거든요. 80톤 엔진 2개를 묶었습니다. 이 160톤 포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새롭게 하면, 이걸 4개를 묶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형 그 인공위성 KSLV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은 이제 우리 한국도 발사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지금 엔진 하나, 일단 추진체가 75톤 포스거든요. 이거 클러스터 형태로 4개를 묶어서 지금 올려 보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300톤 포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이제 이 80톤 포스짜리 4개를 묶으면은 320톤 포스가 되니까 정말 1톤짜리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전략 무기로 선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의 기술과 ICBM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우주로 가면 그것이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우주로 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이게 소위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 기술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새로운 전략 무기로 선보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12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새로운 엔진 시험을 했는데, 그 새로운 엔진 시험에서 80톤 포스는 이미 성공한 거니까 이것이 오히려 100톤 포스나 200톤 포스나 이렇게 추진체가 되면 이건 뭐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200톤 포스짜리가 만일 성공했다면 이 4개를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버리면 일단 추진체가 800톤 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아마 힘이 되면 추진체 앞에 탑재할 인공위성도 뭐 톤수가 뭐 10톤, 20톤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구 궤도를 도는, 지구 궤도를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이 도는 이런 그 정지 궤도 위성에 이걸 안착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이것은 어마무시한 그런 그 전략 무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쏜다라고 하면 통상 인공위성 제일 앞부분에 인공위성 하나만 달랑 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인공위성에 이렇게 한 개만 달랑 쏘지 않아요. 거북이가 알을 낳듯이 인공위성 쏴서 제일 마지막에 우주에서 펼쳐질 때는 거북이가 알 낳듯이 인공위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지어 인공위성을 10개까지 순차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는 무슨 뭐 관측위성으로 쏘고 하나는 통신위성으로 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만일에 북한이 이번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우주에 2개 또는 3개, 4개의 자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알 낳듯이 그렇게 4개의 인공위성을 떨어뜨리면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ICBM으로 쏘았을 때 목표 지점에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ICBM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MIRV, 다탄두 각계격파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MIRV 기술을 선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무기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인공위성을 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한 그 위험 요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제 그 2017년도 5월 달부터 2017년도 11월 29일까지 북한이 전혀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잖아요. 2016년도에는 주로 뭐 무수단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쏘았는데요. 2017년도 5월 14일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쏜 거죠. 그러니까 화성 12형 정도 되면 한 사거리가 5,0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가니까 이것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은 각각 사거리가 10,000km, 12,000km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이걸 정각으로 쐈을 때, 고각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과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성 14형, 15형 이것은 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RCBM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일 북한이 앞으로 선보이게 될 그 ICBM이 역시 화성 15형을 한 번 더 쏘면은 이건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성 15형은 이미 쏴가지고 한번 그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각으로 쏴서 다 보여주는데 뭐하러 그걸 다시 쏴요. 만일에 화성 15형을 한 번 더 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거리와 연료, 고각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위협 줄 수 있는 사거리 한 3,000km 정도 나가는 그런 화성 15형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보다는 오히려 화성 13형을 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12형, 14형, 15형은 쏘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북한이 선보인 적이 없는 것이 화성 13형이거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도 8월 달에 국방과학원 산하에 있는 화학재료연구소에 방문했을 때 그때 북한이 일부러 2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노출을 시키는데 하나는 화성 13형이고 하나는 북극성 3형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성 13형이 만일 쏘게 되면 화성 13형은 전혀 새로운
또 이런 ICBM이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요, 화성 12호행까지는 2단이었어요. 그리고 액체 연료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화성 13행을 쏘면 제가 볼 때는 2단 추진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3단으로 된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액체 연료를 이용한 그런 발사가 아니라 오히려 고체 연료를 이용한 발사,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성 13행이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에 그리고 텔에 만일에 이제 탑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을 미국의 첩보 위성을 가지고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공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인공위성에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듯이 그 무기가 알을 낳듯이 화성 13행의 탄두에서 만일에 서너 개 이상의 그런 탄두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북한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19년도 7월 달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형 잠수함을 공개를 했잖아요. 일부분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신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진수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도 3,000톤급 잠수함을 못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탑재될 SLBM을 한 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북한이 심포 잠수함에서 소위 말하는 SLBM 한 발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공개를 했고 우리는 그걸 봐왔는데 앞으로 3,000톤급 잠수함이 진수된다라고 하면 그 위에 탑재될 수 있는 SLBM이 적어도 서너 발 이상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000톤급 잠수함이 하와이 부근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부근에 가서 쏘게 되면 미국이 여기에 반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뭐 북한으로 날라오든 또는 북한에서 미국을 쏘든 여기서 한 3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를 이용해서 다양한 청이에서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만 만일에 3,000톤급 잠수함에서 SLBM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 그것이 10분 정도 그 정도에서 다 발사돼서 목표물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핵무기 국가의 마지막 꿈이 바로 이런 전략 잠수함, 소위 말하는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이 마지막 꿈을 현실로서 만일에 공개하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결정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일단 대화의 여지도 남겨는 놨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셈법을 접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노이 회담 결렬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여당과 야당,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여론에서 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이 북한의 비핵화가 도대체 뭔지, 정의라고 할까요? 비핵화의 목표가 뭐고 엔드 스테이트가 뭔지, 그리고 그 엔드 스테이트를 향해서 가야 될 로드맵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해 주지 않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대로 북한 비핵화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셈법을 바꿀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다릴 겁니다. 우선 당장 제가 볼 때는 다시 북한이 미국한테 공을 넘겼다라고 보는데요. 기다리면 그러면은 2020 한 해 내내 기다릴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크게 기회가 3번 있을 겁니다. 하나는 2월 16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생일날이거든요.
그날이 하나의 시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3월 달에 있게 될 원래 계획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키리졸브 훈련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4월 15일 날 김일성의 그 생일날이거든요. 통상 보면 북한은 4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일 전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하고 또 최고인민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15일로 넘어가는데요. 이 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일에 이제 한미가 이런 키리조브 훈련을 하게 되면 이걸 빌미 삼아서 전략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말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셈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무회담에 나설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6일 전후해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월 16일 전후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 그 키리졸브 훈련 여부에 의해서 그리고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전후해서 아마 선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북한이 이런 전략 무기로 도발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이 전략 무기를 선보여서 또는 뭐 ICBM을 발사하거나 SBLBM을 뭐 선보이거나 하면 미국도 여기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이 대응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대응할 거고 군사적으로 대응할 거고 훨씬 더 이제 압박을 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혼자서는 힘드니까 미국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우방국들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될 수 있는 뭐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끊임없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북한이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지고 도발하지 않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미국 역할 못지않게 훨씬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을 이용한 또는 러시아를 이용한 외교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만일에 전략적 도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